명령은 본사에서 오지만 책임은 현장에서 남습니다. 폭발 사고가 터진 우즈베키스탄 공장. 전 세계가 철수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철수 대신 재시공을 선택했죠. 국제개발은행 투자심사역 레일라 나자르. 그녀는 한국을 증오했습니다. 약혼자를 잃은 상처 때문이었죠. 그런 그녀가 직접 현장으로 향합니다. 한국은 늘 쇼를 합니다. 유럽 본부장의 냉소, 중국의 반값 견적. 모두가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건 달랐습니다. 비를 맞으며 결함을 찾는 리더. 1200명에게 측정 도구를 나눠주는 장면. 1mm의 정직함. 한국은 빠른 나라가 아닙니다. 정확한 나라입니다. 의심은 신뢰로, 증오는 존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기적이 일어났죠. 사라진 약혼자의 귀환. 한글로 빛나는 거리. 함께 만든 첫 전기차. 이것은 한 나라가 어떻게 신뢰로 세계를 바꾸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여러분은 좋아요 레일라의 꼭 선택에 눌러주세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한다면 한국 최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신중해야. 구독과 를 좋아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장소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퇴근길, 집, 카페.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타슈켄트의 새벽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움켜쥔 채 창밖을 바라봤죠. 붉은 경고창이 화면 가득 떠 있었습니다. KORUG EV 얼라이언스 RISKFLAG1 제목만 봐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배터리 생산단지에서 드론이 폭발했어요. 안전사고였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은 내부 점검 중이라고만 했지만 언론은 벌써 위험 투자라며 난리였죠. 저는 국제개발은행 투자심사역입니다. 이런 사고는 제게 단순한 뉴스가 아니에요. 제 결정 하나로 수천억 원이 움직이니까요. 본부장 줄리안 프라이스가 화상회의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냉정했어요. 한국은 늘 쇼를 합니다. 숫자는 진심을 감추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했거든요. 아니, 동의하고 싶었습니다. 책상 위에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구겨진 종이, 바랜 잉크. 제 약혼자 아지즈가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나를 증명하겠다. 그 한 문장이 아직도 가슴을 찔렀어요. 아지즈는 한국협력회사로 떠났습니다. 처음엔 매일 연락했죠. 그러다 어느 날부터 뚝 끊겼어요. 회사는 개인적 사정으로 퇴사했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한국을 증오했어요. 이익 앞에서 사람을 잇는 나라라고 믿었죠.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사고 현장 사진이 하나씩 떴어요. 부서진 철골, 흩어진 장비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이 철수 명령을 거부했다는 보고가 올라왔거든요. 현장 책임자 한도윤, 철수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멈췄습니다. 철수 거부요? 사고가 났는데. 보통은 빠져나가기 바쁠 텐데 말이죠. 보고서엔 짧은 인터뷰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남자의 말이었습니다. 명령은 본사에서 오지만 책임은 현장에서 남습니다.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멋진 말이네요. 하지만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저는 숫자를 믿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아남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한국 제외 버튼 위에서 멈췄어요. 클릭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는 유럽이나 중국 쪽으로 넘어가겠죠. 저는 안전해집니다. 리스크도 사라지고요. 그런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뉴스 영상이 자동 재생됐어요. 폭발한 공장 잔해 위에 한 남자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붉은 석양을 등지고 서 있는 모습이었죠. 그는 철골을 만지고 있었어요. 도면을 펴놓고 무언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잡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지친 눈빛.
하지만 포기한 표정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 보였죠. 이건 끝이 아닙니다. 통역된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저는 커피 잔을 내려놨습니다. 식어버린 커피가 쓴맛만 남겼어요. 창밖으로 타슈켈트의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왔죠. 보고서를 닫지 못했습니다. 삭제도 못했어요. 대신 보류로 표시만 해뒀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더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본부장이었어요. 레일라, 결정했나?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직입니다. 현장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현장. 그는 코웃음을 쳤어요. 숫자로 충분하지 않나? 저는 대답 대신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원칙을 어긴 순간이었죠. 저는 모니터를 다시 켰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이 화면에 남아 있었어요. 한도윤. 한국 컨소시엄 총괄 PM. 이름 석자가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사카 공단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먼지투성이 도로를 2시간이나 달렸죠. 차창 밖으로 붉은 흙먼지가 눈을 찔렀어요. 저는 선글라스를 고쳐 썼습니다. 공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본 건 부러진 철골이었습니다. 멈춘 크레인, 흩어진 자재들. 사고 현장 특유의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헬멧을 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한가운데 한도윤이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으로 도면을 펴놓고 있었어요. 주변엔 현지 노동자들이 둘러서 있었죠. 그는 통역 없이 직접 우즈베거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입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우즈베거를 할 줄 안다고요? 발음이 서툴렀지만 진심은 전해졌어요. 노동자들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한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죠. 국제개발은행에서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 싶은 게 많으실 겁니다. 그는 도면을 접으며 말했어요. 숨길 건 없습니다.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보통은 변명부터 하거든요. 책임을 회피하려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오히려 더 보라는 듯 했습니다. 철수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본사 명령은요? 한도윤이 잠깐 웃었어요. 쓴 웃음이었습니다. 명령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죠. 왜죠? 우즈벡 사람들과 같이 짓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저는 코웃음을 칠 뻔했습니다. 약속이요? 사고가 터졌는데도 그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연기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노을이 공장 잔해를 물들였어요. 한도윤은 철근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구부러진 철근이었죠. 그는 그걸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철근처럼 우리도 구부러졌습니다. 하지만 부러지진 않았어요. 갑자기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포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재시공을 시작하시는 겁니까? 늦으면 더 늦습니다. 한도윤이 헬멧을 다시 썼어요. 멈춰 있으면 녹이 슬죠. 현지 노동자들이 하나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한도윤이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들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사고 현장인데 분위기가 무겁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희망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레일라 씨. 한도윤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보고서에 뭐라고 쓰실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실패라고 써야 하나요? 아니면 재도전이라고 써야 하나요? 천천히 보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급하게 판단하면 진실이 왜곡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뒤를 돌아봤어요.
붉은 하늘 아래 포크레인이 철골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묘하게 장엄해 보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본부장 줄리안이었어요. 어떤가?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뭘 더 봐야 하나? 사고가 터졌잖아. 하지만 그들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당신의 감동쇼는 이번이 마지막일 걸세.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여전히 그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부러졌지만 부러지지 않은 철근. 다시 일어선 사람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 창이 떴어요. 커서가 깜빡였죠.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현장 1차 방문 소견. 사고 발생. 그러나 손이 멈췄습니다. 그러나 뭐죠? 저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지역 본부는 차가웠습니다. 회의실 온도가 아니라 분위기가 말이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자리에 앉았어요. 주변엔 유럽 각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줄리안 본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 현황입니다. 한국 컨소시엄 사고 2건. 리스크 지수 상승. 화면에 붉은 그래프가 떴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하지만 전부를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한국 제외안을 제안합니다. 독일 대표가 말했어요. 우즈벡은 여전히 리스크 국가입니다. 검증된 파트너가 필요하죠.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컨소시엄은 반값 견적을 제시했습니다. 효율적이죠. 저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근거가 약했습니다. 숫자로 이길 수 없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핸드폰에 메일 알림이 떴어요. 발신자는 한도윤이었습니다. 제목은 현장 리포트였죠. 저는 조용히 파일을 열었습니다. 결함 분석 보고서였어요. 사고 원인부터 대책까지 빠짐없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재발 방지 프로토콜, 교육 진행률, 품질 검사 체크리스트까지 첨부돼 있었죠.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 이상이었어요. 실패를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세히 분석해 놓았거든요. 저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공개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쇼일까요? 아니면 진짜 시스템일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레일라. 줄리안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국 제외안, 동의하나?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회의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뭘 더 봐야 하지?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숫자가 말해주잖아. 하지만 숫자만으론 부족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시스템을 봐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일주일만 더 주십시오. 확실히 확인하겠습니다. 줄리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야.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시 메일을 열었어요. 한도윤의 리포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다 한 문장에서 멈췄죠. 실수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반복이 부끄러운 겁니다. 저는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결함 항목 위에 커서를 놓았어요. 원래는 이 부분을 삭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형광펜 기능을 켰습니다. 노란색으로 그 부분을 강조 표시했죠. 그리고 메모를 달았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다. 신뢰의 증거다. 타이핑을 마치고 손을 멈췄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감정에 휘둘리는 건 아닐까요?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차갑고 빛나는 도시였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한도윤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리포트 잘 받았습니다. 다시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죠. 일주일 만에 다시 아사카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뉴스를 봤어요. 한국 컨소시엄 2차 붕괴 사고.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또요? 저는 서둘러 현장으로 달렸습니다. 공장 입구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일부 구조물이 무너져 있었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언론은 벌써 난리였죠. 한국의 실패 재현이라는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한도윤은 임시 천막 안에 있었습니다. 현지 노동자 1200명을 모아놓고 있었어요. 저는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습니다. 실수는 괜찮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울렸어요. 그러나 반복은 안 됩니다. 노동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한도윤은 상자 하나를 열었어요. 안에는 측정 도구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가 품질 책임자입니다. 그가 도구를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맞추는 1mm. 그것이 신뢰입니다. 한 노동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겁니까? 한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함께 배우는 겁니다.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는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에 측정선을 그었어요. 1mm 단위로 확인하는 모습이었죠. 한국은 이 1mm로 세워졌습니다. 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빨리 짓는 나라가 아닙니다. 정확히 짓는 나라죠. 저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봤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교육을 하고 있어요. 철수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빗방울이 천막을 두드렸어요. 노동자들이 흩어지려 했죠. 기다리십시오. 한도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비가 와서 다행입니다. 빗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봐야 합니다. 그는 우산도 쓰지 않고 밖으로 나갔어요. 무너진 구조물 주변을 살폈습니다. 빗물이 흐르는 경로를 체크하고 있었죠. 한 노동자가 우산을 들고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둘, 셋, 10명이 우산을 들고 나갔어요. 결국 모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를 맞으며 함께 문제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천막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죠. 1시간 뒤 비가 그쳤습니다. 한도윤이 다시 천막으로 돌아왔어요. 흠뻑 젖은 모습이었습니다.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가 칠판에 그림을 그렸어요. 배수 경사가 0.3도 잘못됐습니다. 고치겠습니다. 0.3도요? 그렇게 작은 차이가 문제였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한도윤이 헬멧을 벗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그러나 정확하게. 노동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고가 났는데 왜 박수죠? 그런데 그들의 표정을 보니 알 것 같았습니다. 존중받고 있었어요. 비난받는 게 아니라 함께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천막을 나와 한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가 웃었어요. 벽은 무너졌지만 믿음은 안 무너졌으니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쇼입니까? 진심입니까? 한도윤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레일라 씨, 쇼는 카메라 앞에서만 합니다. 여긴 카메라가 없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언론은 이미 철수했어요. 카메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 왜 이러십니까? 약속했으니까요. 그가 단순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약속. 그 단어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2달이 흘렀습니다. 공장은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었어요. 저는 주 2회씩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보고서를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통합 운영 시스템이 가동되는 날이었습니다. 스마트 공정, 자동 결제, 실시간 품질 데이터, 모니터에 모든 게 투명하게 표시됐어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한도윤이 설명했어요. 숨길 게 없으니까요. 바로 그날 뉴스가 터졌습니다. 중국 컨소시엄의 저가 제품 대량 리콜 사태. 배터리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중국 제품 환불해줘야 한다는데 한 상인이 투덜거렸습니다. 옆 가게 주인이 대꾸했어요. 그러게. 싸다고 샀다가 2번 사는 꼴이지.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여성이 말했어요. 한국 제품은 비싸지만 오래가요. 우리 집 냉장고 15년째 쓰는데 멀쩡해요. 맞아. 다른 사람이 거들었죠. 싸게 사면 2번 사고 비싸게 사면 1번 사. 한국식이 이긴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품질은 결국 신뢰다.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한국 위험도 높음 항목에 커서를 놓았어요. 손이 움직였습니다. 삭제 버튼을 눌렀죠. 대신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컨소시엄, 단기 리스크 있으나 장기 신뢰도 최상급.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제 신념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다음 날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청년 한 명이 측정 도구를 들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아리프였습니다. 처음엔 불평만 하던 청년이었죠. 아리프. 제가 불렀습니다. 달라졌네요. 그가 웃었어요. 이전엔 빨리 끝내면 잘하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정확히 끝내는 게 자랑이에요. 한도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mm가 사람을 바꿉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정확함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사람을 바꿨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나딤을 마주쳤습니다. 대학 동창이자 중국 컨소시엄 담당자였죠. 그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레일라.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 틀렸나 봐.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싸면 산다고 생각했어. 그게 세상이라고 믿었지.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데 오래가는 게 진짜 싸더라고.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죠. 나딤이 멀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격과 가치. 저도 헷갈렸던 개념이에요.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컨소시엄 추천 의견. 조건부 승인 제안. 엔터키를 눌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줄리안이었어요. 레일라, 진심인가? 네.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제 선택이 맞기를 바랐어요. 아니, 이미 맞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타슈켄트 문화원은 북적였습니다. 한국어 배우는 청년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인터뷰를 위해 그곳을 찾았습니다. 보고서에 문화적 영향도 포함시켜야 했거든요. 복도를 걷는데 한국어 수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하다, 약속하다, 지키다. 학생들이 따라 읽고 있었어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강사는 20대 후반의 여성이었어요. 박서연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죠. 동사 공부 중이에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어에 하다 동사엔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특별한 의미요? 네. 서연이 칠판에 글씨를 썼어요. 한국어에 하다엔 끝까지 하는 책임이 들어있어요. 약속하다는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까지 포함하죠.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책임. 한도윤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약속했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서연과 차를 마셨습니다. 왜 한국어를 가르치세요? 유학 시절 한국인은 차갑다는 말을 들었어요. 서연이 컵을 내려놓았어요. 충격이었죠.
그래서 한국어 속 따뜻한 철학을 전하고 싶었어요. 철학이요? 네. 말이 아니라 마음을 가르치는 거죠. 서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사람이 말보다 중요하다는 걸 한국어가 가르쳐줬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어요. 영어로 쓰고 있었거든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 한글로 다시 썼습니다. 신뢰하다, 일하다, 약속하다. 이상했어요. 한글로 쓰니까 단어들이 전부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신뢰는 일로 증명되고 일은 약속을 지키는 거였어요. 숙소로 돌아와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영어로 작성된 딱딱한 문장들이 보였어요. 저는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한글로 썼어요. 한국 컨소시엄 평가 보고서 초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어색했지만 계속 썼어요. 1시간, 2시간. 손가락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아지즈의 편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나를 증명하겠다. 구겨진 종이를 펼쳤죠. 증명. 그 단어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지즈는 뭘 증명하려 했던 걸까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했습니다. 모스크바 본부에 발표해야 했거든요. 파워포인트를 열고 첫 장을 만들었어요. 제목은 한글이었습니다. 한국은 빠르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영어 번역을 밑에 달았죠. 하지만 제목은 한글로 남겨뒀어요. 의도적이었습니다. 발표 당일 화상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줄리안과 각국 대표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한글로 시작하는 건가? 줄리안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네. 저는 똑바로 대답했어요. 이 언어로 시작해야 이해가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한국은 빠른 나라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정확한 나라입니다. 숫자만 보면 느려 보이죠. 하지만 시스템을 보면 가장 빠릅니다. 화면을 넘겼습니다.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실패율 제로가 아닙니다. 하지만 재발률이 제로입니다. 이게 진짜 품질입니다. 줄리안이 팔짱을 꼈습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한국어에 하다 동사엔 책임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지 않아요. 끝까지 합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때 한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흥미롭네요. 계속 설명해 주시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통했어요. 투자위원회 본심의 날이 왔습니다. 런던 본부 회의실이었어요. 저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각국 대표들이 들어왔습니다. 유럽, 중국, 러시아.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어요. 줄리안이 말했습니다. 레일라 나자르, 최종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컨소시엄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제안합니다. 조건부? 중국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이유가 뭐죠? 사고가 2번이나 났는데.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숨기지 않았고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어요. 첫째 조건, 현지 고용 70% 이상. 한국 팀은 이미 80%를 달성했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물었어요. 비용은 어떻게 감당하죠? 둘째 조건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품질 데이터 공개 대시보드. 투명성으로 신뢰 비용을 줄입니다. 셋째 조건은요? 독일 대표가 펜을 두드렸습니다. 인재 펀드 조성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현지 청년 육성.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이죠. 줄리안이 팔짱을 꼈습니다. 비현실적이네요.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도윤이 들어왔어요. 화상 연결이 아니라 직접 온 거였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모든 조건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도윤은 제 옆에 섰어요. 현지 고용도, 데이터 공개도, 인재 펀드도 전부 가능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죠? 줄리안이 물었습니다. 한도윤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같이 가고 싶으니까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같이. 그 단어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한도윤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했습니다. 실행 계획서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봤어요. 완벽했습니다. 모든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었죠. 검토 시간이 필요합니다. 유럽 대표가 말했어요. 저희는 기다리겠습니다. 한도윤이 손을 내밀었어요. 레일라 씨, 같이 가겠습니까? 저는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해 보였어요. 마치 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손처럼 말이죠.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유럽팀은 비용 문제로 철수했습니다. 중국팀도 회의장을 떠났죠. 결국 남은 건 한국팀 뿐이었어요. 복도에서 한도윤과 마주쳤습니다. 걱정 안 되세요? 걱정이죠. 그가 웃었어요. 하지만 믿음이 더 큽니다. 무엇을요? 사람을요. 그가 창밖을 봤어요.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같이 간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다음 날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건부 승인. 저는 결제 도장을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레일라, 뉴스 봤다. 한국과 함께 가는 거냐? 네, 아버지.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그 나라는 믿을 만하단다. 어떻게 아세요? 경험했으니까. 아버지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그때 그 손이 아직도 기억나는구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이제 압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서류 가방을 챙겼어요. 이제 다시 우즈베키스탄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관찰자가 아니라 동반자로 가는 거였으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아사카 공장에서 첫 전기차가 생산 라인을 빠져나왔어요. 푸른색 차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죠. 감회가 남다르시겠어요. 한도윤이 옆에 섰습니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진짜 시작이네요. 타슈켄트 거리는 변했습니다. 한글 간판이 곳곳에 보였어요. 문화원에선 K-팝 수업과 한식 교실이 열렸죠. 청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 강단에 섰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기로 했거든요. 떨렸지만 해야 할 말이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를 바꾼 게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우리가 바뀌길 기다려준 나라였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어떻게 신뢰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숫자로 시작했지만 사람으로 끝났습니다. 그게 답이었어요. 강연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뒤편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저는 그쪽을 봤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지즈였습니다. 1년 만이었죠.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됐나요?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지즈가 일어섰습니다. 레일라, 미안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도 긴장한 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때 공장에서 일했어. 그가 말을 이었어요. 사고가 났었지. 한국 팀장이 내 생명을 구했어.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끊긴 거였군요. 나는 부끄러웠어. 아지즈가 고개를 숙였어요. 실패한 것 같았거든. 하지만 그들이 가르쳐줬어.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이라고.
저는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천천히 그에게 걸어갔어요. 학생들이 숨죽이며 지켜봤죠. 이제 알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찾던 건 나보다 큰 책임이었네요. 아지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믿을 수 있어요. 당신도 그 나라도. 그를 안아줬습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따뜻한 박수 소리가 강연장을 채웠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공장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첫 출고 기념식이었습니다. 한국팀과 우즈벡 노동자들이 함께 서 있었죠.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한국어와 우즈벡어로 동시에 흘러나왔어요. 함께 짓는다면 오래갑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봤어요. 미하일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그 손이 어땠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단다. 지금 내 손처럼. 저는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행복했어요. 한도윤이 다가왔습니다. 레일라 씨, 다음 프로젝트 함께 하실 건가요? 당연하죠.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같이 가겠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한 악수였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 아래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평화로운 연기였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아지즈의 편지를 꺼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읽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나를 증명하겠다. 이제 이해했어요. 증명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하는 거였죠.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젠 꺼내볼 일이 없을 것 같았어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싶었으니까요. 청년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따라 불렀어요.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한도윤이 물었어요. 행복하세요? 네.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이제 믿으니까요. 무엇을요? 사람을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함께 가는 길을요.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한국 두 나라의 별이 같은 하늘 아래 빛나고 있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진짜 여정이 펼쳐질 거였습니다. 함께라면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1mm의 정직함이 쌓여 100년의 믿음이 되는 거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